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 아들 아빠입니다. 요새 바이낸스에 DCG 그룹 위기설 등 여러 퍼드 뉴스가 난무하지만 이제 저도 제 형이 만든 영상을 아침마다 재밌게 보고 따로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땐 위기 시절마다 생존했던 그루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피터 린치 스페셜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과거에 폭락을 논할 때 미국의 대공황과 더불어서 블랙 먼데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걸 이제 그 투자 선배들이 어떻게 겪고 대처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블랙 먼데이가 뭔지 보시면 87년 10월 19일에 있었던 대폭락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그러니까 전체 지수인데 하루에 22.6%가 하락이 되면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미국 사상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떨어지면 블랙 먼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로 폭락을 했다고 이제 알고 있지만 그것만 해도 다우존스가 10%도 하락한 게 아니에요. 9.9%인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2배가 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엄청난 하락 때문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라는 여러 가지 보완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멈춰버리는 거죠. 5분 동안 멈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위력이 셌던 하락이었고요. 이 하락 이유를 두고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이때 당시 컴퓨터 트레이딩을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을 일으키면서 폭발적으로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어찌됐든 예나 지금이나 상승의 이유도 하락의 이유도 크게 불분명하다는 게 참 투자에 어려운 점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터 린치 형님은 이 블랙 먼데이를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유능한 예측가나 투자자라면 예를 들어 이 블랙 먼데이가 87년 10월이면 한 여름쯤 해가지고 이제 느낌이 오는데 해가지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피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87년 여름쯤에 임박한 1000포인트 하락을 나도 예상을 못했고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그나마 다행인 건 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덜 창피했다. 이렇게 위트 있게 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예측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블랙 먼데이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1년 7월에서 82년 11월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이런 16개월간의 불황이 있었는데 저는 차라리 이때가 더 어려웠더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데이터를 보면 실업률이 14%, 인플레가 15%, 인플레가 지금 10%여도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15%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리가 20%, 지금 미국 금리 5%여서 난리 났죠. 근데 이때 당시 물론 이제 패드 의장 폴 벌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 때려잡는다고 20%까지 올려버렸으니 얼마나 실물 경제가 정말 박살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때를 피터 린치는 이때가 오히려 난 더 무섭더라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이때 당시 전문가들은 숲속에서 도토리 주우며 사냥이나 낚시를 배우라고 심각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10중 8구 1930년대가 다시 올 거라고 단언하며 이제 이게 미국의 대공황이죠. 그 유명한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거짓말처럼 시장은 복수하듯이 반등하더라. 그래서 이때가 더 어렵지만 결국은 어려울 때도 다 시간이 지나면 반등하더라는 차원에서 피터 린치가 막간을 이용해서 일단 얘기를 하셨고요. 다시 블랙 먼데이로 돌아와서 당시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봤습니다. 일단 그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젤란 펀드라는 전설의 펀드를 운영을 하셨었죠. 피델리티에 계시면서 1977년부터 90년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29.2%. 그러니까 매년 30%를 올랐다는 거예요. 매년. 평균이니까.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2700%의 정말 전설의 펀드를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 전설의 펀드는 뭔가 좀 다르냐 봤더니, 마젤란 펀드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은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했더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왜 내 것만 떨어지지?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마젤란 펀드도.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더 많이 오르더라. 우리도 그러죠. 더 많이 떨어진 게 다음날 더 많이 오를 때 있고 그렇잖아요. 마젤란 펀드도 똑같은 우리랑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번부터 다시 보시면, 나는 블랙 먼데이를 통해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배웠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죠. 떨어질 때마다 현금 좀만 더 갖고 있을 걸. 조금 더 갖고 있을 걸. 근데 이게 왜 참 주목할 만한 얘기냐면, 77년부터 이제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하셨죠. 그러면 87년이면 10년 차예요. 10년이 넘었고 베테랑이고, 그런 이 피터 린치가 이 현금을 보유할 걸 후회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야, 우리랑 똑같은 베테랑이라고 전설의 투자자라고 해봤자 똑같은 거 겪는 거예요.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하락을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이번에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에 투자된 자산을 그대로 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좀 허무하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물론 3% 정도는 이제 팔고 떠났다고 합니다. 펀드니까.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주가 하락으로 봤을 뿐 세계의 종말로 여기지 않았다. 주주들한테 편지도 쓰고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번 차이, 요거 때문에 87년 펀드 수익률은 플러스를 결국 기록했다. 그렇게 지수가 22% 빠지면 주식들은 4, 50% 빠졌겠죠. 하루 만에라도. 근데 심지어 이게 10월에 발생을 했지만 12월에 정산을 해보니까 그 해 수익은 플러스더라. 그래서 이때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뻔했던 마젤란 펀드의 위기였던 순간입니다. 87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플러스더라. 이 얘기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어렵죠. 이번이. 그래서 제가 1920년도 이후에 다우존스 차트를 다 가져와 봤어요. 한번 87년 블랙 먼데이 다우존스 폭락 지점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표시를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87년이니까 여기 어디인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빠진 거 있죠? 요게 전무후무한 블랙 먼데이입니다. 기록이 깨지지 않았죠. 22%. 그리고 81에서 2년 그렇게 힘들었던 그 폭락, 피터 린치가 힘들었다는 그때도 아마 여기 어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견디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사야진 못할지언정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회복하더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차트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록 지금도 좀 폭락이 있었지만 가장 극적이었던 게 20년 3월 코로나 폭락이었죠. 그래서 이때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물론 결과는 아시죠. 결과는 V자 반등에서 수많은 벼락거지를 만들어냈지만, 이렇게 폭락이 오니까 블랙 먼데이가 이제 재현될 거라고 하면서 훨씬 큰 규모의 폭락이 올 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소가 너무 세분화되어 통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는 뉴욕이랑 CME, 시카고 이 두 개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만 해도 미국의 거래소가 1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떨어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요새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비중만,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고 팔고 하는 게 60%다. 그래서 폭락이 오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더라. 그리고 3번, 이거는 정말 팩트 같은데, 코로나 사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경제가 위축되고 단절되고 결국은 망하겠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랬었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더 극에 달했을 거고, 마지막으로 29년 대공황 때 미국 증시는 4년 동안 내리 하락했다. 근데 지금이라고 별 수 있냐? 지금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V자 반등하고 수많은 벼락거지들을 만들어냈었던, 심지어 헤지펀드의 대가 레이 달리오의 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공포에 동참을 하면서 팔고 떠나셨어요.
더 떨어질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측도 의미가 없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는 뭐 스멀스멀 사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은 오르더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 형님이 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주식 투자 전에 세 가지를 대답해 봐라. 옛날에는 코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답해라 하시오. 이 질문을 제가 가져왔었는데 2번, 3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나는 돈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2, 3년 후에 쓸 돈은 투자하지 마라. 뺄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요 얘기인 거고. 세 번째는 나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뭐 상식, 뭐 인내심, 뭐 여러 개 얘기하는데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 1번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요. 내 집이 있는가? 뜬금없이 갑자기 집 얘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돈으로, 적은 돈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는 건데, 갑자기 내 집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뜬금없이.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뭐 하수구 근처, 호화주택 등 폭락하는 예외는 있지만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채의 집은 돈을 벌어다 준다. 이거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10중 8구도 아니다. 100중 99채가 집은 돈을 벌어다 준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을 다 좋아한다는 거죠. 엄청난 투자 수단으로 다들 환영한다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택은 이때 당시 평균 보유 기간이 7년이었어요. 지금도 뭐 몇 년 이상은 되겠죠. 근데 주식은 매년 87%의 주인이 바뀌더라. 그렇게 사고 팔고 하니까 탐욕에 뭐 사버리고 공포에 팔아버리고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연출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사고 팔기도 힘들고 이사 가기도 어렵고 강제 장기 투자가 되니까 100개 중에, 물론 지금 할 말은 아닌가, 지금은 좀 떨어졌죠. 근데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장기 투자를 하니까 집은 거의 상승하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또 예나 지금이나 정말 차트나 뭐 엘리엇 파동보다 정확한 게 인간 지표 같아요. 피터 린치가 그래서 칵테일 이론이라고 하면서 인간 지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연말마다 칵테일 파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인간 지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상승 뭐 1에서 4단계까지 이제 단계를 나눠놨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상승 시작 1단계는 이제 피터 린치가 볼 때, 아무도 시장이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인사 후 피해버린다. 지금 칵테일 파티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설사 피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농구 경기, 선거,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가까이 있는 치과 의사와 치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너무 공감이 되죠? 제가 볼 땐 지금이 이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상승 1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주제를 바꾸냐면, 그 사람한테 물린 주식이나 코인 얘기하면 맨날 썽질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쟤 때문이야. 뭐 머스크를 집어넣어야 돼. 뭐 별의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얘기 자체를 안 꺼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이 상승 1단계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상승 2단계를 보면 이제 파티 중입니다. 새로 인사한 사람이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치과 의사에게 간다. 근데 꾸물거리는 이유도 아마도 주식시장은 위험해 한마디 하고 가려고 꾸물거리신 거죠. 여전히 주식보다 치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시장은 1단계보다 15% 정도 상승하지만 관심 있는 이는 거의 없다. 이게 2단계랍니다. 그럼 3단계는 어떤가 보시면, 1단계에 비해서 시장은 한 3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죠. 그러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치과 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피터 린치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다. 주식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어느 종목을 사야 되냐고 묻는다. 저도 그렇고 제 형도 많이 겪었던 겁니다. 밥 산다고 하면서 야, 뭐 사야 돼? 뭐 사? 많이 겪었던 겁니다. 아마도 21년 뭐 3, 4월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지점을 찾아본다면.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다.
파티 참석자는 모두 주식을 뭐 어떤 종목이든 투자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놓고 토론한다. 뭐 우리로 하면 머스크가 어떻고 뭐 캐시우드가 어쨌고 테슬라가 어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4단계로 오면 이 단계도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할 종목을 가르쳐준다. 피터 린치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치과 의사조차 최신 정보 몇 개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그가 추천한 종목은 3, 4일 뒤에 오른다. 그래서 나는 이 안 오른 종목을 그러니까 이 오를 종목을 안 사서 후회를 한다. 뭐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하락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전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지표 이론이니까 참 역사도 반복되고 인간의 실수도 반복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 확실한 건 상승 1단계잖아요. 그래서 좀 위안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론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기사 하나만 딱 가져왔는데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제가 또 이건 겪었던 얘기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판교 현대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2조 클럽을 눈앞에 두면서 이제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100조가 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이 사연을 알고 있냐면 2009년 10년 때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있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면 2009년 10년에는 판교가 허허벌판이었어요. 뭐 신분당선의 시읒도 꺼내지 않았던 그런 단계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이 판교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현대가 실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까지 그렇게 큰 땅을 비서울 지역에서 사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전무후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조롱을 하고 실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15년에 이제 드디어 그래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뭐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이렇게 무모할이 많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기사에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교육으로 들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현대가 과거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실수냐면 현대는 아시다시피 압구정 본점이 있고요. 무역센터점이 있어요. 둘 다 매출도 엄청 크고 따닥따닥 붙어 있죠. 강남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강남 신세계점이 신세계 거지만 그 지역이 이제 매물로 나왔을 때 현대 임원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압구정도 있고 무역센터점도 있는데 그 강남에 따닥따닥 붙어서 거기 강남 신세계점을 또 우리가 차지한다고? 그거 비효율적이고 중복이야. 우리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차지했던 게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거기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여기 힌트가 나왔죠. 2018년 거래액 2조 원을 돌파한 신세계 강남점은 현대까지도 부동의 1위다. 한국의 백화점의 1위는 그냥 무조건 강남 신세계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그거를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거죠. 엄청난 투자의 실수를 경험을 해보니까 수도권 근처는 잘 되구나를 깨닫고 이제 허허벌판의 판교를 이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겠지만 들어가고 결국은 성공을 해낸 겁니다. 처음에는 뭐 에르메스, 샤넬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IT 업계 무슨 뭐 다 입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집값이 비싸지면서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똑같이 실수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론도 이제 실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두 번이면 족하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물론 코스톨라니는 2번 이상 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라고 진정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한 번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어떻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간접 경험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깨우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어슴새벽이라는 유튜버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유튜버님이신데요. 이분이 지금은 뭐 하락장에도 들어가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고 멘탈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분도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2008년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엄청난 하락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하셨던 게 하락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를 하려고 우량주 뭐 삼성, 현대를 팔아서 갖고 있는 걸 그 떨어진 걸 팔아서 이제 코스닥 잡주를 사신 거죠. 왜냐? 빨리 회복을 하고 싶으니까 이 삼성, 현대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코스닥 주식들이 상폐가 돼버리고 결국은 3억 정도 해당한 돈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세요.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본전 이상 갔을 거다. 아마 이것도 V자 반등이라 몇 달이면 회복이 다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접니다.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18년, 19년에 저 역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메이저 코인을 팔아서 잡코를 샀다 팔았다 했더니 결국은 돈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거 사서 뭐 90%, 80% 하락해도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21년에 뭐 본전이 뭐예요? 훨씬 플러스 몇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코인빗 거래소, 코인빗 아세요? 포블게이트, 뭐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업비트만 얘기하면 뭐 디마켓, 뭐 리퍼리움, 뭐 아더, 뭐 잡코란 캐리 프로토콜 안 사본 게 없어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해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물타기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실패의 경험을 겪어보니까 결국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도 꾸역꾸역 뭐 사모으기를 뭐 어슴새벽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제 형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 누군가도 22에서 23년 뭐 우량주 팔아 뭐 잡주 사고 뭐 이거를 결국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겪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몇 명 없어요. 뭐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실수는 필요하지만 한두 번이면 족하다. 짧게 끝내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결론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 얘기인데요. 이것도 금융위기나 디폴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단지 헐값의 자산 주인이 바뀌는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주인만 바뀌었고 결국 그 자산 가격은 쭉쭉쭉 올라가더라. 그 다우존스 지수 보셨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별거 아니더라. 주인만 바뀌더라. 근데 이 이벤트에 우리가 헐값에 다 팔아 넘기고 잡고 사고 이거 그 헐값으로 우리 잡고 사서 돈 날리고 우량주 메이저는 누군가가 또 사버리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잘 뭐 비록 더 사지는 못할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버티자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